국민의힘 새 지도부 김기현 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등 공식 업무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핵심 당직 인선에는 주요 친윤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당시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상황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 필두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들 가닥이 좀 잡힌 상황인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씩 인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지금 대표가 제일 먼저 채워서 인선을 해야 될 사람이 최고위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마도 함께 그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뛰었다가 중간에 그 경선에서 낙마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영삼 의원이나 혹은 이만희 의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사무총장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 사무총장이 가장 핵심이에요. 아마도 나중에 하마평 오를 때 뭐 사무총장이 누가 될 거냐, 이게 네. 가장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옛날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어떤 내정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이제 그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뭐 얘기가 되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TK나 PK 쪽에 지금 인물들이 많이 거론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사무부총장의 박성민, 배현진, 뭐 엄태영, 그 다음에 대변인이 또 이용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건, 원내 대변인은 아마도 지난번에 또 역시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 네. 나왔다가 이제 컷오프된 그것 때문에 아마 자리를 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원외 대변인은 윤희석 공보 총괄본부장, 이번에 캠프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쭉 이런데, 말씀하셨듯이 비윤계라고 불리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아마도 이 하마평의 언론사의 기자들이 친윤계 위주로 일단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외에 아마도 연포탕이라고 계속 주장을 네. 했으니까 최소한 한두 그 자리들, 사무총장은 제외하고 뭐 정책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변인에서 비윤계를 배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비윤계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일단 있을 두 수 가지로 있을까요? 대변될 수가 있는 게, 사실 그 비윤이라기보다는 법률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안철수 또는 나경원 의원들과 이제 또 안철수 의원은 배려해야 될 어떤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나 또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또 배려할 가능성, 그리고 한두 자리는 또 한 가지는 청년 몫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청년 최고위에 장해찬 위원이 이제 입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천하용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집단이라는 것이 청년의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층의 배려도 또 한 자리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네. 생각입니다. 참 자세하게 하마평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좀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다 친윤계 일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전당대회가 윤심을 위한 전당대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직을 인선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사무총장도 뭐 장제원 의원은 안 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으로 좁혀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당직 인선의 면면을 보면 다 친윤계로 윤 대통령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 앞서서 짚어주시긴 했지만 사무총장 자리, 또 약간 그 초기에 많이 거론이 됐던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좀 가닥이 잡혔을까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야말로 아마 어떠한 당대표 후보도 지금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만약 자기가 되면
제일 먼저 사무총장은 누구를 할 것이다를 미리 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당연히 공천을 앞두고 있으니까 공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실무 아닙니까? 네. 평상시 같으면은 서열 한 4위 정도 정책의장보다 더 밑이에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 당서열 한 2위 정도로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이 자리가 그렇게 좋기만 하진 않아요.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다. 총선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사람은 사실 낙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 때문에 도리어 그런 징크스가 있다라고 뭐 특히나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서는 늘 그런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자리냐라고 꼭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또 원성을 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정당도 당대표의 의중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뭐 자금이라든지 또는 뭐 조직이라든지 또는 인선이라든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운계, 그건 불가능하죠. 비운계를 만약 하더라도 그건 다른 자리에서 뭐 채워 넣어야 될 어떤 자리이니까 아마 이철규 의원이 거의 내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네, 장제원 의원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빈배다 자신은. 근데 빈배, 유명한 어떤 아호가 있지 않습니까? 허주. 김윤환 의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김윤환 의원이 허주라고 스스로 아우를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킹메이커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빈배는 어떤 사람을 태워서 이쪽 나루에서 저쪽 나루를 태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빈배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언제나 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이런 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이전에 임명직 공직 어떠한 것도 막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빈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항상 장제원 의원은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SNS에서 또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직 당직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오는 원내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도 굉장히 그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네. 실제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여의도에서는 퍼져 있는 걸로 봐서는 장제원 의원이 임명직은 아니지만 원내대표직을 또 선출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미 또 지금 당도 친윤계로 또 이렇게 채워지고 지도부도 그렇고 그런 마당에 자신 있게 또 나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선출직으로 원내대표로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 어느 저는 정도라고 없어 보세요? 보입니다. 없어 보이세요? 아니요, 아직 그래요? 그 부처님 말씀은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빈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선거를 앞둔 사람이 3월 지금 중순에 빈배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갑작스럽게 또 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그 당대표에 부담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일단 자신이 이 3%에서 15% 정도의 점프를 할 수 있게 김장연대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이렇게 그 밑자락을 깔아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는데 자기가 또 원내대표로 해서 뭐 호흡을 같이 맞춘다? 그러면 진짜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듯이 와 진짜 친윤 일색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역할은 원내대표보다 더 많은 역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총선 이후에도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의 또 일들이 주어집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누구를 떠올리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안희정 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양정철. 왜 그 두 분을 떠올리냐면 너무나 실질적으로 정권을 만든 사람은 사실상 자기가 실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 시절에 안희정 지사는 실질적으로 실권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물론 민주연구원장으로 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진짜 실질적인 권력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정철 또는 안희정 그 두 분처럼 이렇게 정권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으로서 뒤에서 계속 뒷받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그 당 내부에 또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에서 초기에
김기현 대표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총선도 남았고요. 총선에서 또 성공하지 않으면 본인의 뭐 존재감이나 입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또 원내대표 선거도 한번 그 지금 지도부에서 실제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도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또 운을 띄웠기 때문에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좀 나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제원 의원은 항상 뒷전에 물러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도 항상 이 정치적인 이슈에 항상 민감하고 거기에 또 시류에 항상 잘 본인 입장이나 이런 걸 밝혔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어떤 결과로 치닫을지는 지켜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 남은 자리 과연 어떤 인물이 맡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둘 채워질 것으로 보이고 지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당대회 혁신을 들고 나왔던 천하람 후보나 또 그 뒤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또 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디에 힘을 좀 실으세요? 인석 대표가 직접적으로 무슨 임명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곧 한 수개월 이내로 이 당원권 정지가 풀려날 겁니다. 하지만 인석 대표가 대표인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직을 또 자기 어떤 급의 그 밑으로 낮춰서 할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천하람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맡긴다. 사실 천하람 후보가 이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처음으로 갖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경력은 좀 일천하잖아요. 이 정치에 입문한 지 아마 수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외 더군다나 지금 그 의원도 아니고 원외인 그런 이 당원에게 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천하람 후보도 지금 당장 무슨 당직을 맡는 것보다는 총선을 자기가 사실 대구 출신인데 순천에 가서 이 지역 부도를 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내려가 거기서 이제 이 권투 중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직 맡는 것보다는 지역구 관리가 더 급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총선 때 공천 받을 수 있을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상황이에요?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천하람 후보가 특히 이제 이준석 계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인석 대표와 어느 정도는 또 거리도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이 자기만의 어떤 성격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쭉 보면 인석 대표를 좀 비판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후보로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에서 또 인터뷰를 하셔야 되느냐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고 저는 결이 다른 상황으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넓혀갈 수도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성공한 계열 정당에서 성공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정운천 의원하고 이정현 의원.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건 인지도였다. 정운천 의원은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고 왔고 이정현 의원은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 호남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천하람 후보는 역시 당대표까지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충분히 저는 공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전당대회 이후에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이 주자들 모두 함께 화합하는 연포탕 같은 통합 정치 이뤄내겠다라고 말을 한 만큼 전당대회를 같이 뛰었던 사람들의 향후 행보에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사실은 근데 그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조수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새로 되신 분들이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성하고 거의 무릎 꿇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당대회가 치르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좀 있겠구나. 이준석 전 대표도 공천받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다른 당이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건강한 당을 만들려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정계에 또 진출해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라는 그런 우려도 좀 보여지고요. 이준석계에 있는 다른 뭐 천하람 후보라든지 허은하 후보, 이기인 후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 공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냉혹한 검증 또는 냉혹하게 또 쳐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권이 좀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친명계냐 비명계냐 지금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또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극단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는 뭐 공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공천받기도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겠나. 오히려 뭐 수도권 또 출마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또 험지로 또 출마해라 또 이런 요구로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가 총선 전에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고 또 당의 미래를 좀 생각하고 연포탕을 말씀하셨으니까 당내 화합이라든지 또 당내 협치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일단 새 지도부 가닥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새 지도부가 만남을 갖습니다. 또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하나둘씩 조금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네. 각 당에 뭐 대표가 바뀐다든지 원내대표가 바뀐다는 건 국면이 다르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보여요.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도 분파 정치잖아요. 진영 정치. 그래서 그 정치에서 부딪히는 건 원내대표끼리 아니면 당대표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 그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바뀌거나 원내대표가 바뀌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한번 다시 정지 좀 해보자. 내가 새롭게 그러니까 선출됐으니까 하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양쪽의 원내대표가 4월 말로 같이 지금 그만두자. 그래서 양쪽 다 원내대표를 새로 임명해서 새로 출발해보자라고 합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 당 원내대표끼리 빨리 우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선수들끼리 새롭게 해보면 이 닫힌 전국을 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생각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로 김기현 대표가 지금 됐고 두 가지입니다.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여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대표로서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정관계 역시 뭐 새롭게 다시 이 자리매김을 하겠죠. 당과 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전에 이 지금 전대가 왜 벌어졌냐 하면 당정관계가 굉장히 충돌하거나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6월 달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로.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대를 한 건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의 뒷받침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논란들을 이번에 투표로서 어쨌든 종지부를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사람한테 52%를 찍었다는 건 이 당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뭐 다른 생각을 갖거나 또는 뭐 흔들거나 하지 말자라는 그런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김기현 원내대표의 당정 간의 어떤 관계는 그런 기반 하에서 투표의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야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또 야당 대표가 계속 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면담 또는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새롭게 여당 대표가 된 이 김기현 대표가 그 문제도 사실 좀 풀어나가야 된다. 새로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지금까지의 당의 입장은 전임 대표가 생각했던 거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생각했던 거고 나는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전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이 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대선 치른 지 1년이 됐어요. 처음에 취임하면서 국민 통합 그리고 협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1년 동안 협치나 국민 통합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정의 미숙함이나 또 불통 정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계기로 또 김기현 대표도 연포탕을 얘기하신 만큼 협치의 손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다. 당내의 연포탕도 중요하지만 그 야당과의 협치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또 실제로 국회의원 수도 많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입법을 통해서 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김기현 대표가 좀 이제는 좀 나서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 대표랑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뭐 하루라도 빨리 만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만나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 또 그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의 발걸음이 좀 더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사안인지 자세하게 짚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저녁입니다. 지금 이 전모 씨의 부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방문이 잠겨 있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이제 추정합니다. 그리고 유서가 발견이 됐고요. 6쪽짜리 유서가 발견이 됐고 유서 내용은 유족들의 어떤 반대 때문에 아마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인은 상당히 많은 부분과 관련돼서 언론에 좀 언급이 됐더라고요.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언급이 된 건 쌍방울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당시 지사를 포함한 민주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왜냐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난 모르는 일이다. 경기도는 모르는 일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모친 이 장례식장에 이 경기도의 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비서실장이 가서 조문을 했고 그 조문을 했는데 거기서 쌍방울의 이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격려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어저께 유명을 달리한 전모 비서실장이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언론에서 가장 크게 지금 나왔던 게 이재명 지사의 자택 바로 옆집 GH 합숙소 논란 때 바로 경영 본부장이었거든요, 전 씨가. 그래서 그때 한참 전역 사실과 다르다, 합숙소였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본인.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사실 본인의 어떤 그런 혐의가 아니었거든요. 이현욱 당시 대표가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연루가 없었어요. 또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사실 언급만 됐다 뿐이지 검찰에서 부르지 아니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르면 그 안에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즉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네이버와 조율을 직접적으로 했고 50억 원 할 거냐 40억 원 할 거냐 또는 뭐 네이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살림이죠. 희망살림. 즉 시민단체를 우회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광고비를 대납하는 어떤 상황도 바로 네이버 측 입장을 들어서 전달하고 그것을 조율했던 그런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비서실장 또 경기도 지사 비서실장을 동시에 이렇게 연달아서 역임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검찰의 압박 수사에 의한 것이다. 비판의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제일 괴로울 겁니다. 사실 측근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당사자인 그 이재명 대표가 죽고 싶을 만큼 정말 괴로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성남시장 시절에 행정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지자체에서는 가장 주요한 부서의 또 책임자였기 때문에 성남 FC라든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뭐 온갖 거에 또 거기다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까지 맡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직접적 간접적인 그런 이 수사 대상이었을 거다. 근데 이 일반인들이 특히 이분은 공무원만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정치를 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압박의 강도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의 그 칼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야 그래야 이 검찰 수사가 끝날 것인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주변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비명계의 뭐 사퇴유구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프고 또 힘든 그런 고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서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네.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내가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억울하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뭐 직접 표현이 아니라 뉘앙스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 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뭐 어느 쪽만 딱 꼬집어 뭐 빌려서 얘기하면 딱 지금 양쪽 진영의 얘기가 되겠죠. 이쪽 한쪽 진영에서는 거봐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않았느냐. 한쪽에서는 거봐라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놓으라는 건 바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내막을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해석을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연결시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내려놓으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압박을 주로 이야기하지만 검찰은 그 점에서는 사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환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소환은 공식적인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아까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의 여성이 8차례 반복적으로 그런 불렀다. 또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정치 후원금을 받았느냐라고 전화를 했다. 이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연루된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계속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에 불려가서 무엇을 물었다. 검찰이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자신 피의자 신분이에요. 곧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사람인데 자신과 연루될 사람들이 미리 가서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고인이 된 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인이 한번 이제 그 검찰에 소환됐는데 만난 일 있느냐 뭐 물어봤고 아느냐 물어봤고 그냥 돌려보내더라.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인데 자신과 관련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무슨 질문을 받고 했다는 걸 오늘 다 고백을 했어요. 대단히 이건 부적절하거든요. 이건 증거인멸, 나중에 구속영장이 또 청구됐을 때 구속영장의 사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봐라 이렇게 증거와 관련돼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것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여러 가지 어떤 멘트들이 저는 대부분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물론 그 앞에 이렇게는 얘기했습니다.
고인이 된 사람이 이번에 5번째예요. 그 4분과 관련해서는 모른다. 그리고 알지만 가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차마 비서실장이니까 그렇게는 얘기 못한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안타까워한 어떤 앞에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부분들 검찰의 압박 운운했던 부분은 부적절했다. 왜? 자신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상 검찰과 또는 재판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 이런 정도의 멘트가 당사자이니까 적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일단 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그 공무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 후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후원한 것도 혹시 뭐 그 뇌물로 또 이어지지 않았는지 탈탈탈 10년 전 뭐 그 이전까지도 성남시장을 하기 전에 정치 활동을 했을 때 후원금을 냈거나 뭐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연락하고 또 뭐 실제로 뭐 피의 참고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수사나 참고인 신분으로 전화 한 통만 와도 가슴이 철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이제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뭐 이거를 뭐 증거인멸을 위해서 무슨 암시를 했다 이렇게 과도한 해석은 좀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보 씨 성남FC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처럼 많이 좀 압박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해석을 하시나요? 압박을 받았다라는 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게까지의 어떤 그 극심한 압박,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문기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유한기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뭐라고들 하고 사실 그런 선택을 했냐면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나는 공무원이니까 내가 받은 그 상황 전무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김문기 씨, 유한기 씨 다시 되돌아보죠. 그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자신이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될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유동규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동규 씨가 다 자기가 뭐 428억도 다 이 사람 거고 또 다 자신이 결제한 것처럼 몰아가서 나중에 검찰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이 피고로 해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 아까 먼저 돌아가신 두 분도 그게 억울했다는 거예요. 유족들한테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유서에 나타난 것도 나는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딴 사람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그만하라. 더 이상 더 이상 희생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 회피하니까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다 누명을 쓰고 끝까지 자신들한테 이렇게 오는데 열심히 일했을 뿐인 사람들 말고 정치적으로 이 사안들을 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풀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해라. 왜 공무원들이 이 사안을 압박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검찰이 지금 바라고 또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실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든 시간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된 게 이게 진짜 걸라면 다 지금 거는 거 아니에요. 성남FC, 대장동, 백현동, 무슨 정자동 또 앞으로도 또 뭔가를 또 의혹을 걸어서 또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에 있던 공무원들 모두 다 수사 대상이 되고 일반인들이 받는 수사의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수사를 받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말이라도 해서 검찰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또 그런 내용을 진술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전에 70년대 군부 시절에도 그렇게 그때는 고문으로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고문이 아닌 여러 가지 수사 기법과 이렇게 주변 가족들 또는 친지들까지 다 걸어서 이렇게 압박하는 거라면 일반인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건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